사실과 자유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승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훈의 역사 비평, 오늘의 주제는 일정기 근대화 재론입니다. 부제로는 진중권의 비판에 붙인다가 되겠습니다. 저는 일제가 우리 한국을 지배한 1910년과 1945년을 우리 선대들이 그렇게 불렀던 전통에 따라서 일정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점을 먼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일정기 때 우리나라 한국의 역사가 사회가 근대화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대 문명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사적 자치의 주체로서 개인의 성립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그 사적 자치의 주체로서 개인이 1912년에 제정된 민법에 의해서 법제화했다, 제도화했다. 이후 사회, 문화, 경제 모든 방면에서 근대화라 부를 만한 변화가 시작되었고, 정치도 일제의 억압하에서 그 비민주적으로 억눌린 상태였다가 정치가 근대화하는 것은 해방 이후 대한민국과 함께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부분적이나마 근대화의 역사가 일정기에 시작되었다 하는 저의 주장에 대해서, 또는 몇 사람의 동료 경제사학자의 주장에 대해서 그동안 역사학계나 보통의 사람들은 일제를 미화한다 이렇게 비판을 해왔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글이나 책에서 제가 말하고자 했던 진정한 의도를 설명을 하곤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그러한 오해는 여전히 불식되지 않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각급 언론을 통해서 생산되고 있는 그와 같은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오점은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론을 하겠습니다. 일정기 근대화의 진정한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몇 차례나 되풀이한 내용을 다시 하게 된 것은 작년 10월 달에 잘 알려진 오늘날의 한국 제1의 정치 비평가인 진중권 씨가 중앙일보에서 저의 주장을, 제 이름을 거론하면서, 물론 당시 조정래라는 소설가와도 문제가 동시에 되었습니다만 저는 제 문제에 관해서만 오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진중권 씨는 저의 주장을 실정주의의 허구다 이렇게 아주 격렬한 어조로 표현을 했습니다. 해당 부분을 급하게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영훈이 주장하는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을 보자. 수정주의자들은 일제하에서도, 수정주의자라는 것은 제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일제하에서도 인구와 생산력이 늘었음을 실정한다. 문제는 비교의 대상이 조선시대라는 데 있다. 제대로 된 비교라면 그 대상이 자주적 근대화를 했을 경우에 조선이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조선은 가정으로만 존재하기에 실정할 수가 없다. 그들에게 실정되지 않은 것은 곧 없는 것. 그러니까 조선은 근대화의 능력이 없었다는 결론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본이 나서서 조선을 근대화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이 그에 대해서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사과를 하라고 주장한다. 이것이 이제 제가 주장하는 엉터리 실정주의, 허구의 실정주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몇 번 읽어봐도 그 내용이 분명치가 않습니다. 제대로 된 비교라면은 그 대상이 자주적 근대화를 했을 경우에 조선이어야 하는데, 그런 조선은 있을 수 없으므로 비교 자체가 허구다 그런 내용인데, 제가 이 말 뜻을 잘 알기는 힘듭니다만 제 나름대로 추론하면은 진중권 씨는 근대화를 자력으로 했느냐 또는 타력으로 했느냐를 민족의 능력과 자질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조선인의 능력이 또는 자질이 일본보다 못하다는 이야기를 결국 하는 셈인데, 그런 그 자질과 능력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걸 비교하고 나서 일제가 근대화를 시켜줬다고 하니까 그게 허구 아니냐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잘 알려진 비평가가 또 중앙지, 3대 중앙지의 하나인 중앙일보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또 국민 일반에게 널리 전파되는, 읽혀지는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기는 좀 곤란하고 뭔가 한마디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저간에 저의 형편이 그렇지 못해서 차에 필히 하다가
결국 그 6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약간의 코멘트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중권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제가 평소에 잘 알지를 못해서 이를 계기로 네이버 등을 통해서 어떤 분인가 검색을 해봤더니 서양 미술사를 전공하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서양 미술을 전공하는 분이니까 그에 적합한 소재를 갖고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는 오늘 다음과 같은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손영국 씨가 출간한 미술시장의 탄생이라는 책입니다. 이 미술시장의 그 탄생이라는 이 책은 이 손영욱 씨가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것을 한 4, 5년간 또 열심히 추가적으로 연구하고 보충해서 낸 책이고, 저는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결과 상당한 수작이다. 비단 미술사를 연구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이 책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진중권 씨는 미술사 전공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 미술 시장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이것을 알 필요가 있고, 만약에 이 책을 읽고 그 점을 알게 된다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바와 같은 그러한 자질과 능력의 수준에서 근대화를 이야기하는 좀 엉뚱한 비판은 앞으로는 좀 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에서 제가 이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결론 부분을 보면은 손영욱 씨는 이 책을 쓰면서 내 내리를 지배하는 두 장의 사진, 바로 이 두 사진입니다. 왼쪽에 있는, 제가 볼 때 왼쪽에 있는 이 사진은 1903년에 종로 거리에 있는 골동품 상점입니다. 아주 초라한 가게에 골동품 몇 점이 그 도자기가 전시되어 있는데요. 그 앞에는 어린애들이 놀고 있고, 가게는 먼지가 쌓여 있는 듯한, 깨끗이 정돈되지 못한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매우 한산한 모습입니다. 이 당시 서울 시내에 그 골동품 가게가 몇 개 들었었는데 서양인들이 조선의 골동품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가게가 아마 1880년대 이후부터 생겨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1930년대에 미스콧이라는 당시 그 명동에 있는,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오늘날에도 그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미츠코스 백화점 옥상에 설치된 그 화랑, 그 갤러리에서 갤러리를 감상하고 있는 시민들, 주로 일본인 복장을 하고 있으니까 일본인들의 모습입니다만, 반드시 일본인만은 아니고 우리 한국인도 다수 관람을 했습니다만, 이 상설미술 전시장으로서 갤러리가 개설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 두 사진은 그야말로 천양지차입니다. 어떻게 해서 30년도 안 된 시기에 같은 도시에서 이와 같은 변화가 발생했을까? 손영욱 씨는 그걸 가지고 압축 성장이라고 압축적인 변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압축적인 변화가 가능했는가? 그러한 관심에서 개항기부터 대체로 1880년대부터 1940년까지 약 한 70년간의 한국 미술사를 추적한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그 책입니다.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드리면요. 한국에서 이른바 근대적인 미술 시장이 형성되는 단초는 개항기에 이 땅을 찾은 서양인들이 우리 조선의 그 미술품이나 생활용품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외교관이나 여행객들이 한국에 올 때는 본국에, 영국 같으면 영국, 독일 같으면 독일의 그 박물관으로부터 한국으로 가면 한국의 미술품이나 민속 자료를 수집해 오라는 부탁을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행비를 보조를 받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한국의 미술품이나 각종 민속품을 수집하였고, 그 결과 지금도 유럽의 오래된 박물관에 가면은 우리 한국에는 없는 19세기의 여러 가지 민속 자료들이 곳곳에 전시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서양인들이 미술품을 찾으니까 그에 부응해서 잘 알려진 김홍도, 18세기의 김홍도의 작품을 모사해서
파는 이와 같은 작가군들이 성립했고, 바로 이러한 직업적인 어떤 화가군이 화가 집단이 발생을 하면서 그들의 화풍도 단순히 조선의 전통적인 남종 문인 화풍을 벗어나 가지고 당시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던 이른바 해상 화파라 할까요? 상해에서 성립한 주로 이 정물화, 인물화를 그리는 화풍이 수입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미술 시장의 본격적인 성립은 1905년 이후부터다. 일본의 보호국계가 된 이후에 일본인들이 고려 청자의 그 아름다움에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시중에 나와 있는 고려 청자를 몽땅 다 사들이기도 해서 한 점도 남기지 않고 다 사들여서 일본에 반출해가고 일본의 각인들에게 선물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청자가 조선에 있었다는 사실은 일본인들에게 대단히 경이로운 것이었습니다. 우리 조선인들은 고려 청자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를 않았습니다. 몰랐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자 조선에 와 있던, 우리 한국에 와 있던 일본 상인들 가운데서 미술품 거래에 종사하지 않았던 사람들조차도 이 골동품을 수집하고 파는 중개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또 일본의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서 이제 경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매는 우리 한국 방식이 아닙니다만은 이 새로운 어떤 시장 거래 방식이 출현했는데, 무엇보다도 시장 성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이왕과 박물관입니다. 당시 대한제국의 왕 황실이 창경궁을 개방을 해서 박물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박물관에서 대량의 고려 청자를 구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약 한 4, 5년간 약 한 7, 800점에 달하는 고려 청자를 구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1915년이 되면은 조선 총독부가 박물관을 개설하는데, 여기서는 도자기보다는 전통적인 그림, 서화, 그리고 고대로 올라가는 각종 역사적 유물들, 발굴품들이 이제 주요 전시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미술품을, 골동품을 사들이는 공식적인 기구가 성립을 하고 대량으로 구매함에 따라서 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1922년에는 조선미술전람회라 해서 연 1회 동양화, 서양화, 그리고 도자기, 그리고 서예, 이 네 종류에 있어서 미술 전람회, 공개적인 경쟁, 입선, 특선작을 가리는 이와 같은 전람회가 14행사로 열리기 시작했고요. 1922년에는 이 조선의 미술품을 중개하던 일본 상인들이 경성미술 불악부를 만들어가지고 사설 경매를 공적인 어떤 경매장으로 바꿉니다. 연간 10회 내지 많을 때는 40회에 걸쳐서 경매를 통해서 각지에서 조선 각지에서 서울로 올라온, 경성으로 올라온 특히 고려청자, 이와 같은 고가의 미술품을 경매를 통해서 판매를 했고요. 그 결과 여기서 형성된 가격이 표준 가격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서 가격 원리의 시장이 제도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조선미술 전람회에 따라서 각 화가, 예술가들의 등급이 또 매겨지고, 그에 따라서 품질의 가격이 또 형성됩니다. 또 가령 서양화나 동양화의 경우에는 작품의 크기, 호수에 따라서도 가격이 매겨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수요와 공급, 상품의 질에 따라서 예술품의 가격이 매겨지는 시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숙하는 건 1930년대입니다. 식민지 자본주의가 발전했죠. 1920년대는 상대적으로 불황의 연속이었습니다만 1930년대, 특히 33년경 이후부터 약 한 8년간은 식민지 조선에 있어서 자본주의가 급속하게 발전한 시기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할 것도 없이 일본 자본이 대거
일본에서 조선으로 건너왔고, 그것은 동시에 일본 제국주의의 그 대륙 침략의 병참기지로서 조선의 전략적 위치가 두드러지기 때문에 그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1900 식민지 자본주의가 발전을 했고, 동시에 1910년대부터 형성된 미술품의 수장가들이 사망을 하고, 그들이 소장했던 그 미술품들이 대량으로 이 경매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수장 세대가 교체가 됨에 따라서도 공급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술 시장이 팽창을 합니다. 이 보여드리는 이 화면 몇 가지는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조선 미술 시장을 열게 된 그 고려청자, 이 아름다운 고려청자의 모습입니다. 나중에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자세히 읽어보면은 지금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 국보급 이 고려청자를 수집한 사람들은 일본인들입니다. 옆에 캡션을 읽어보시면은 일본의 골동품 상인이 이걸 수집해서 이완가 박물관에 납품을 했다. 제작 연도는 언제다, 뭐 이런 식의. 옆에 있는 거는 청자가 아니고 분청삭인데, 이거는 야나이라는 또 골동품 일본인 상인이 수집해서 또 이완가 박물관에 납품을 했다. 뭐 등등 이제 이런 식의 초창기 한국 미술 시장의 단초를 연 시장을 발견한 일본인들의 활동에 의해서 이완가 박물관에 납품된 청자의 모습입니다. 이 보여드리는 이 도표는 손영욱 씨가 참 애써 자료를 찾아 제시한 매우 귀중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인데요. 경성미술구락부라는 미술품을 공개적으로 경매하는 일본인 골동품 상인들의 말하자면 조합이라고 할 수 있죠. 연간 매출액이 어떻게 되는가 보면은 1910년대부터 꾸준하게 성장합니다만 급속하게 성장하는 것 역시 1934년부터입니다. 중간에 38년이나 39년대에 급속하게 가라앉는데 요거는 이때가 대흉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이 기복은 있습니다만 34년 이후에 경성미술구락부의 매출액이 급신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 식민지 자본주의의 발전입니다. 자주 소개되었습니다만 식민지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팽창을 하였습니다. 주식시장은 무려 한 100배 가까이 팽창을 했습니다. 또 일본으로 수출하는 쌀과 콩, 미두, 선불 거래도 매우 활발하게 한 10배, 20배 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금강을 찾는 그 금강 투기도 발달했고, 그야말로 1930년대에는 식민지 자본주의의 어떤 초반 발전인데, 그와 더불어 이 미술 시장도 이 급속한 팽창을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조금 전에 자료 화면으로 돌아가면요. 1930년대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1930년대는 이렇게 식민지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서 미술 시장이 급팽창하는데 미술품 역시 투기의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소장하고 있으면은 자산 가치가 증식하는 이러한 성격으로 변질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20년대까지만 해도 통합되어 있던 이 제작과 판매가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 화랑이 등장했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아까 사전으로 보여드린 백화점의 갤러리입니다. 백화점 옥상에는 사람들이 휴식할 수 있는 그 카페가 개설이 되고 그 옆에는 또 갤러리가 개설됐습니다. 비단 일본인들이 만든 백화점뿐만 아니라 곧이어서 만든 박흥식 씨의 화신백화점에도 이 갤러리가 만들어졌고, 거기에는 주로 우리 이 한국인들이 많이 방문을 했겠죠. 뿐만 아니라 화가들의 개인 전시회, 지방 도시로 순회 전시회, 그리고 유명 화가들을 초청하는 단체 기획전,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30년대에 이르러 조선인 화가가 미술 시장을 주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특히 새로운 어떤 화풍으로서 서양화가 성장을 해서 동양화를 거래 규모에 있어서 능가하게 됩니다.
매년 한 번씩 열리는 조선미술 전람회의 입선작도 초기에는 주로 조선에 와 있는 일본인 화가들이 뭐 8, 90% 입선작을 주도했습니다만 30년대가 되면 90% 이상을 조선인 화가들이 입선작, 특선작을 차지하게 되었고요. 그 뭐 대표적인 분이 천재 화가로 이름난 그 이인성이라는 분입니다. 뭐 제가 한번 관람해 보시라고 경주 상곡에서라는 그분의 35년도 작품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만, 이인성이라는 분은 이 조선 미전에 몇 차례 입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으로 가서 일본 미전에도 몇 차례 입선을 하는, 일본에서도 잘 알려졌고 그의 재주가 과연 천재다 그럴 정도로 탁월했던 화가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선인 주체가 된 미술의 제작 그리고 판매 시장이 형성되고 이게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더 중요한 변화의 하나는, 다시 자료의 화면으로 돌아가면 마지막 5번입니다만 조선인 수장가가 성장을 했습니다. 조선인의 지주와 자본가들, 조선인 자산계층이 성장하자 이들은 민족 문화의, 우리 찬란했던 민족 문화의 유산으로서 미술품을 수집하기 시작했고, 일본으로 반출된 어떤 그 미술품을 회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명한 바로 오늘날 간송, 전영필 선생이 이 1938년에 준공한 그 간송미술관이 바로 그 전형적인 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간송 선생이 자기가 수집한 조선 백자를 이렇게, 이분은 한 1만 엔 이상, 당시로서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거금을 들여서 경성 미술구락부에 경매를 나온 조선 백자를 사들이기도 했는데요. 상당한 한국을 대표하는 한 10인, 20인의 재력가 집안 출신입니다. 그는 그의 집안에 그에게 물려진 재력을 이용해서 민족 문화의 유산을 수집하고 보존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죠. 전영실뿐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역할을 했고, 그중에는 뭐 잘 알려진 몇 사람들이 있는데, 단순히 민족주의자들뿐만 아니라 뭐 박영철 같은 대표적인 친일파도 중요한 어떤 문화재를, 예술품을 많이 수집을 해서, 당시 경성 제국대학에 기증을 했는데, 그것이 오늘날 서울대학교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그 미술품의 중요한 그 기초를 이루기도 했죠. 역사는 그렇게 복합적인 과정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자, 이상,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다 소개를 했는데요. 결국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와 같은 변화를 가능케 했습니까? 결국은 이식된 시장이었습니다. 이 이식된 시장을 통해서 조선의 고려청자가 일본으로 반출되었습니다. 수탈했다고도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단순히 시장은 수탈하는 기능만은 아닙니다. 새로운 미술품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1920년대에 고려청자 가격이 너무 높아지니까 조선 백자가 그 대체적인 예술품으로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문방구라든가 생활용품으로 쓰이던 조선 백자가 얼마나 아름다운 예술품인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전영필 씨가 1만 원 이상을 통해서 구입하게끔 했듯이 1급의 예술품으로 발전시킨 게 또 시장의 역할입니다. 더구나 시장은 다이나믹한 것이어서 1930년대가 되면 조선인이 그 시장의 주체로 성장을 합니다. 조선 미전을 사실상 입선작, 특선작을 장악했을 뿐만 아니라 드디어 조선인 수장가들이 대량의 우리의 민족 문화의 유산을 모으고 보존하고, 나아가서 일본에까지 가서 어떤 일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고려청자 20점이 일본 경매시장에 나왔을 때 전영필 씨는 그것을 거급을 투어해서 수집합니다. 회수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각급 국립박물관을 위시해서, 또 삼성가가 개설한 리움 박물관이나 통해서 보면 아름다운 민족 문화가 보존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민족 문화로서 전통
예술적인 미술은 소멸한 것이 아닙니다. 압살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 시장을 통해서 개성되고 발굴되고 또는 재편성되어서 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전해 갔다. 나아가서 서양 화가라는 어떤 그 화풍이라는 새로운 화풍이 도입되고, 저는 화가 가운데 일본 화풍을 모사해서 뭐 일본 그림을 그린 사람을 알지를 못합니다. 이 시장은 바로 우리의 전통 문화를 개성 발전하고 고양하는 역할을 한 것이죠. 바로 그 바탕 위에서 해방 이후에 미술시장이 또 성립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손영억 씨가 다음에 내가 한번 책을 써보겠다라고 그렇게 기약을 하고 있어서 기대가 됩니다. 자, 제가 진중권 씨에게 묻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미술사야말로 경제사를 꼭 그대로 복사해놓은 것 꼭 같다. 경기 변동의 추세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시장의 작동 원리, 그리고 시장 주체의 변화, 모든 면에서 경제사가 이야기하는 일반 상품 시장, 자본 시장, 금융 시장과 완전히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중권 씨는 저를 비판하기 이전에 비판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한국 미술사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근대화의 역사를 실정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영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양국인의 예술적인 자질 또는 경제적인 자질과 능력을 비교하는 일도 아닙니다. 역사는 성장과 실패를 거듭하는 것이고, 체제가 잘못일 경우에는 아무리 우수한 자질을 갖는 민족도 실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19세기의 역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정면으로 응시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역사로부터 큰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공한 역사보다도 실패한 역사가 역사로서의 교훈의 가치는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나름의 소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간의 오해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제 나름대로 주장을 펼쳐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세밀하게 읽지도 않고 여러 가지 억측을 하면서 비난을 하고 있으며,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세간의 풍조를 아주 윗대 있는 글로서 표현한 진중권 씨가 차제에 조선 미술사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일정기의 근대화론,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를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